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가서 보면 두 문제인데 1번의 핵심어 제재라 가족 관련한 딜레마를 얘기하고 2번에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핵심어가 달라. 이게 주제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 딴 이유가 없다 그랬지. 한 문제를 만들 때 일관되게 문제를 만드는데 실패해서 그런 거라 그랬지. 그지? 연결해서 또 주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가 힌트를 하나 주는가 문제풀이 할 때 다르더라도 실패를 하고 딴 문제를 냈더라도 핵심어가 다르더라도 출제자는 당초에는 야심차게 이 두 문제를 다 일관되게 어떤 한 주제로 꿰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 1번 보고 했어. 1번만 보지 말라 그랬지. 2번에서 의외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랬지. 서로. 그래서 서로 맞춰서 보래. 여기 볼래? 거짓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대. 설명하고 비교 분석을 하네. 그런데 소크라테스하고 그라우컨의 막 대화를 가지고 하얀 거짓말, 통치자가, 이게 핵심은 뭐냐면 통치자가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구라를 쳐도 수 있다. 뭐 선의 거짓말,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것처럼 백색 거짓말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라를 봐봐. 어디 익숙하지 않아? 아까 얘기한 거지. 어느 날 살인자에게 쫓긴 친구가 들어와 숨겨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 딱 보면은 아까 도덕 판단에 대한 거지. 그지? 어?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본 거잖아. 그 관점에서 지금 봐도 상관없잖아. 그치? 많이 익숙하지? 또 다의 내용도 쭉 다 들여다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의무에 관한 거야. 뭐 이런 거야. 어? 통치자는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무로 있다는 거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하여튼 뭐 이건 좀 다르지만 이런 내용들을 쭉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1번하고 전혀 다르지만 의외로 있잖아. 보면 2번에서 1번에 판단을 할 때 힌트가 되는 것들을 얻는 경우도 많아. 질문이나 꼭 기억을 다르더라도 또는 같은 문제를 엮여줘도 그래. 어? 더 2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뽑아낼 수가 있고 막 그래. 답안을 쓸 때도. 그러니까 여기도 거짓말할 수 없다. 이 거짓말이 아까 이 거짓말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칸트주의하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그냥 거짓말 상황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거짓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칸트주의 관점에서는 해서는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돼. 보편윤리에 관한 거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여기서는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도 다수가 옳고 환자의 어떤 건강을 위한다면은 불안을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건데 지금 주제어만 바꾼 거야. 지금. 그죠? 주제어 바꾼 거란 말이야. 비슷하게. 그런 걸 읽어내는 게 센스야. 일단 비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봤지. 지금 선생님이 결론만 얘기를 하면 봐봐. 이걸 다 읽어보니까 아까 똑같아. 다는 행위공리주의. 공리주의에서도 현대공리 윤리학에서 더 나간 행위공리주의라고 있어요. 규칙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라는 확실하게 의무로는 관점. 아까 동기가 중요한. 마는 규칙공리주의에서 이건 좀 어렵지만은 그 내용으로 하면 딱 들어맞죠. 이게 아마도 그렇게 쓰지 못했겠지만 아마도 그런 쪽으로 썼을 거라고. 근데 이건 논의점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의 허용 가능성, 거짓말을 옳은 행위냐 좋은 행위냐 이 기준, 그 다음에 위험성, 처리할 위험 이런 걸로 다 지금 풀어낸 거야. 지금 이번 문제 하다가 바꿔버린 거야 그냥. 아무튼 그런데 여기도 지금 다와 라와 마 사이에는 다 어떤 도덕 판단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만들다가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이걸 하기 전에 얘부터 보자.
선생님 쓴 책에서 이 행위주 공리주의가 아까 왜 안 아까 그거를 아는 아까 얘기를 하지. 자꾸 까먹잖아 내가. 책에서 보이죠? 어? 공리주의 중요한 부분만 읽어줄게. 공리주의는 효율성과 공적이익 둘 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절충을 도모한다. 그렇지만 전통적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개별 행위에 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행복의 양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 내에서 각각의 상황마다 행복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위를 선택할 경우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타당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결국 혼란과 불행으로 이어진다. 또 이런 내용인데 현대윤리학에서 공리주의를 이렇게 구분을 해.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읽어볼게.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통적 공리주의는 뭐라고? 아까 공리와 유형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사상적 계승, 이건 서구 사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주의 사상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 공리주의는 외국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상이야. 공리주의가 어떻게 행동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이를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구분하여 설명. 행위공리주의는 말하자면 전통공리주의의 개념이야. 행위 결과에 대해서. 근데 규칙공리주의, 이건 말이 되지. 어떤 좋은 결과, 공리주의가 사회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좋은 제도도 그렇게 해서 좋은 제도, 법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왜? 절차적 정당성,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상하게 막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지금 막 TV에 나오고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야. 알겠지, 그지?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규칙을. 내가 항상 꼼수 부리고 이런 거란 말이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은행 같은 데가 병원 같은 종합병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지? 알아서 병원은 완전 시스템으로 움직여. 아주 잘 움직이는데 꼭 보면 새치기 하고, 그지? 끼어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막 이러는 거냐, 그지? 많이 없어졌죠. 그런 거야, 얘들아.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각 행동은 직접 공리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공리라는 게, 공리주의의 공리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틸리티, 효용성의 개념이고, 하나는 퍼블리시티, 공적 이익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랬지. 한자로 안 써줘도 되겠지. 반면 규칙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행동의 적절한 과정이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공리 증진의 여러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짐으로써 결정된다. 그러니까 규칙 공리주의는 다분히 평등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쪽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예컨대 특정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공리를 증가시킨다면 행위공리주의의 입장에 따라 이를 좋은 행동이자 올바른 행동으로 강조하지. 그치? 이거를 실제 사례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있어. 배가 전복이 돼서 풍랑으로.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다 된 거야. 어? 조난을 당했어. 쫄쫄 굶었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 이건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거였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픈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걔를 잡아먹었어. 자기들 어차피 얘는 죽을 거니까 이러고 먹었던 거야. 근데 조난에서 구해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마 어떤 사람 거기서 일부는 굉장히 심한 도덕적 갈등을 겪었겠지. 그래서 그걸 토설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미국 사회를 막 흔들었던 사건이야.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행위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무고한 한 사람을 얘를 죽였는데도 여러 사람 살았지 않냐 이런 개념이야.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 선입견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아마 지문 나왔으면 얘를 막 직사게 욕을 했을 거라고, 그죠?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적, 여기서 앞에 거는 유틸리티의 개념이야, 그죠? 뒤에 거는 퍼블리시티의 개념이란 말이야. 퍼블릭, 옆에요. 공리를 감소시키므로 그와 같은 행동이 설령 특별한 상황에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어? 공리가 이렇게 다이성이 있어. 두 가지 개념. 공적 이익의 개념하고 효용성의 개념하고. 이게 때로는 그러니까 행위공리주의는 효용성의 가치를 되게 따지는 거고, 규칙공리주의는 준칙을 따지는 거야. 아까 퍼블리시티를 되게, 퍼블릭 어페어를 되게 강조하는 거야. 밀의 경우, 존스턴트 밀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높이려는 경향이 좋은 품성을 키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규칙적 공리주의를 옹호한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서양의 사상들을 보면은 애담 스미스도 그렇고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고 당초에 철학자가 주장한 거에서 왜곡돼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따서 해석이 돼서 잘못된 사고들이 되게 많아. 이 공리주의가 대표적인 거야. 우리나라 오면 이상한 쪽으로 지금 전형이 돼가지고 사실은. 근데 외국에서는 자유주의 사상하다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최초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에서 처음으로 공적 이익, 사회 이익을 문제 제기한 사상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거야 이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수가 좋으면 소수의 희생도 감내해도 된다. 요거 막 콕 따와가지고 막 전체인 양 호도한 그게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규칙공리주의자들이 현대 들어가면 윤리 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규칙공리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 굉장히 좋은 서성이. 당연하잖아, 그죠? 사회 이익을 위하면서 사회의 전체 이익, 효용 이익을 위한다는 게 평등하더라도 사회 이익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 그죠? 사회가 다 쭈그러드는데 무슨 뭐 평등의 가치를 따지면 뭐하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서 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양적 공리주의는 벤담이 얘기하는 행위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는 존 스튜어트 미리 얘기한 거란 말이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는 거. 공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적용 목적별로 다르게 정의하여 그것에 맞게 행동한다. 이게 사상이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공동체주의자 중에 왈자라는 사상가 있어, 그죠? 복합평등의 이론을 제시한 거야. 여기서 착안해서 나온 거야. 적용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야. 정의도 공정한 것도 싸잡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또 위대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식의 대학까지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각자 영역에서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뛰어난 거야. 어? 근데 우리 지금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게, 아버지가 교수라고 아들이 교수가 되고 막 이런 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 이게 정의롭지 못하게 버리고 다 이런 거야. 이거 목적별. 이에 비해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는 동일한
판단 기준을 여러 사회에 각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 방법이 차이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 규칙이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것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뭐야? 제도, 법을 가능한 최대한 완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국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충실히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안에 정의의 개념을 포섭할 수 있던 점이에요. 이게 이해되죠? 그죠? 아까 얘기한. 이를테면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내부 고발자, 우리나라에 뭐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가잖아. 외국에서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죠? 증인보호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계속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게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일어나겠죠. 도출되겠죠. 그 결과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는 지금 막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규칙 공리주의가 실제 사회에 적용될 때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올바른 도덕 행위로 간주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로서의 목적론적 윤리설뿐 아니라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를 하게 된 의지와 동기에 주목하는 의무론적 윤리설의 특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을 포섭한단 말이야. 절충한 거란 말이야. 즉 공리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칙들을 일부 설정하고 다른 많은 규칙은 그 최상위의 규칙들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에 기초해서 다른 모든 법률의 옳고 그름을 따지듯이. 그죠? 이걸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듯 규칙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와 동기주의 윤리관의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야. 절차가 중요한 거. 과정이 중요한 거. 그렇더라도 규칙 공리주의는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라. 이는 모든 공리주의 이론의 심각한 약점이기도 하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추구라는 공리주의 규칙이 원래의 목적을 위배하는 경우야.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목적을 위해 규칙을 만들지만 그 규칙 때문에 목적을 포기하게 생길 수 있지. 그지? 수단이 목적을 전도하는 목적 전도, 전치현상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규칙은 공리에서의 수단이므로 결국 수단 때문에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불합리해. 이런 경우 되게 많지. 그 불합리의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를 명분으로 자한되는 인권윤리. 그죠? 꼭 기억을 해. 인권윤리. 다수를 우리 지금 이런 린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다수를 위한다는 것. 아까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한 시간 못하고 막 저거 하는 거 이것도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면 나도 만약에 거기서 내가 흉한권을 당했다 그러면 나도 린치 당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거 인권유리냐 이것도. 그치?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정할 수 있는 거는. 공리와 유용성을 명분으로 한 정부 정책은 소수자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 사회자 각자의 인권을 유린을 방임함으로써 자칫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공리주의는 복지국가를 안정되게 지지할 수 있는 사회의 철학이 되기에는 결함이 있다는 거지. 그치? 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규칙이 안 맞좋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가면은 쪼다대고 뭐 바보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어? 자, 공리주의를 봐봐 그래. 쾌락의 속성에 따라서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로. 실현 방법에 따라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아무튼 이걸 가지고 얘를 들여다보면은 훨씬 쉬워. 이거는 다 읽어봐. 여기 보면 중요한 것만 밑줄 긋은 것만 봐. 둘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 그대들의 자손이 철이나 구리로 섞인 자로 태어나면 그 천성에 맞게 농부나 직공으로 삼고
금이나 은으로 섞이자로 태어나면 통치자나 보조자의 주를 줘야 한다. 무서운 얘기지.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에 맞게 줘야 되고 은수저. 옛날에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이 옛날에 어땠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야. 귀족은 귀족에 맞게 맞는 정의가 있고, 노비는 노예는 노예에 맞는 정의가 있다는 거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동물랑 똑같았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를 이 소크라테스가 설마 그걸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상황과 이 시대 어떤 맥락에 다 다른 거야. 이는 철이나 구리가 섞인 수호자가 나라를 지킬 경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신의 부름 때문에. 이상한 놈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이상한 놈이. 이게 미국 사회에서 그대로 들어서 엘리트주의가 대표적인 거야. 이게 엘리트주의. 미국은 엘리트주의 사상이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 같은 데 보면 순전 엘리트들이잖아. 그죠? 대물림하잖아. 어? 근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막 따지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나도 아는.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자기도 알아. 이게 웃긴다는 얘기니.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국가와 우리 자신을 위한 거. 국가 공익을 위해서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구라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통치자는. 때로는 거짓말도.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통치자와 수호자는 국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으려 든다면 결국 국가는 도태하고 만다. 따라서 통치자가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구라쳐야 돼. 신탁받은 거라고. 옛날에 신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라고. 완전한 존재이자 완벽한 지성을 갖춘 존재라고 구라를 쳐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진리라고. 말 되잖아. 그죠? 어? 이게 허물어지면 옛날에는 국가 존립 기반이 약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국가 개념이 없었잖아. 전부. 그지? 응?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 거짓말. 자, 이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듣고선 근데 비교의 논점들을 찾아요. 두 번째는 봐봐. 아까 여기서도 보면 이거. 거짓말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 있잖아. 그지? 사람들은 진실을 담은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거짓말은 결코 진리, 진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어느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없다는 거야. 철저하게 칸트주의 관점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공략할 때 하나는 이런 건 뚜렷해.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다른 애를 들여다봐야 돼. 알겠지? 그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뚜렷한 애들이 나와. 지문에서. 걔를 가지고 다른 데를 봐야 돼. 어? 전체를 꿰맞춰야 돼. 그러니까 라와 다와 라는 보면은 뭐야? 일단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느냐 보면 둘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그죠? 어? 하나는 가능해. 근데 여기는 개소리 하지 마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말을 볼까? 이게 이제 복잡할 거야. 여러 가지로 이제 양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거야. 그렇게 내니까. 네트워크 익명성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은 익명성을 가지고 막 거짓말 치고 막 이런 것들 가짜 뉴스 막 유포하고 이러는 거야.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다 모여가지고 과제를 안 내줄 거야. 뭘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지난 1, 2년, 2, 3년간의 우리 사회의 이슈, 문제, 갈등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 이게 제재로 이거 나올 거야. 지금 그거를 신문 기사는 못 믿겠고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다른데 블로그 이런 데 보면 애들이 글을 하도 못 써가지고 횡설수설해서 안 돼. 그거는 그나마 그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그 교수들의 평론들이 있어. 시평 그걸 내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해설을 해주고
이게 개념에 어떤 개념하고 맥이 닿는지,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꾸려질 수도 있는지도 대충 나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그것도 다 봐야 돼. 다음 주에 내가 할게. 다음 주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잖아, 그죠?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 아까 도국 때도 다수의 이름을, 다수를 명목으로 한 폭력들 있잖아,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 그죠? 인터넷상에서 이 가짜뉴스, 이거 주제로 시험에 많이 나서, 그죠? 익명성을 뒤로 한, 내세운 가짜뉴스. 익명성은 일반 개인이 정부나 사기업 또는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 사용과 축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 그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 끄지만. 그래서 이걸 따지면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도 되겠지.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관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합니다. 네트워크는 정보 교류의 장일 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의 장이기도 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자기 표현이 발현되는 공간인 것이다. 네트워크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면 익명성은 일반 개인들이 정부나 사기업 또는 다른 개인들의 개인정보 사용과 축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디지털 장래사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그지? 디지털 다 삭제하고 뭐 이런 것 직업도 새로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야. 논술에서 디지털 장래사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지웠단 말이야. 그 순기능인데 엮이는 뭐야? 그렇게 되면은 자기한테 부담스러운 걸 지워서 반대로 그 알 권리를 몰각시킬 수도 있지,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자기 이력을 갖다 다 없애버리면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산다고 생각해봐. 끔찍한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항상 양가적인 거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아마 할 거야, 이게. 익명성, 현재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그들의 신문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에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논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이 식별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활동이 자유롭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이런 방법으로 감추고 시중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출판되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밝혀지는 것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권리를 갖는 것도 필요하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항상 생각을 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권리의 이면도 또 생각도 해봐야 돼. 결론은 그 부분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마하고 다하고 또 합치되는 부분이 있지, 그지? 공적 이익,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그 부분도 있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비교표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 응? 논점을 가지고 비교표를. 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란 말이야.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읽어볼게요. 선생님 답안을. 여기서부터. 먼저 거짓말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라와 다마는 다른 관점들. 자, 라는 의문론의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이 백색 거짓말, 즉 선의 거짓말일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진실을 담은 거짓말을 정당할 수도 생각하지만 거짓말은 결코 진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자 정직을 적으로 불수하는 행위에서 부렸던, 동기에서 부렸던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비해 다만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선의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거는 되게 쉽지, 이 부분은. 허용하면서.
다처럼 공동체 이익을 위한다거나 마처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는 등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으며 따라서 다수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용 가능성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라와 다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1번하고 연결된다 했죠. 옳은 행위냐 좋은 행위냐. 옳은 행위. 도대체 옳은 행위로 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입장 차이. 다는 행위고 이거 안 써도 된다 설명하기 위해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때,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만 그 행위는 옳다. 이를테면 통치자가 국가 이익 최대화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곧 옳은 행위자 좋은 행위가 된다. 한편 말을 규칙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행위가 막 최고의 유용성을 가져올 때 그 유용성에 부합한 타당한 행위 규칙은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옳지 않다. 공리를 두 가지 시각에서 뭐라 그랬어? 유용성의 시각과 공리의 시각, 공공성의 시각에 공적이. 마처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려면 이용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짓말할 권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행위, 기준, 도덕원칙부터 설정. 지금 다와 마가 같은 맥락에서 허용될 수 있는데 그 허용의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비교의 아랫단위에서 지금 이렇게 비교한 거야. 어떤 식으로 봐. 그런 다음에 끝으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앞에 단락에 논의해서 연결한 거야. 그래서 둘만 끄집어내서 다 띄어내서 본 거야. 그치? 그럼 훨씬 더 쉬워지지. 그죠? 세 번째, 논점을 달리해서 위험성 내지는 한계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금 읽어낼 수가 있어. 볼까? 추론해야 돼, 이게. 나의 화자가 여기 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모든 기준은 라를 잡고 선포란 말이야. 그런 편이죠. 거짓말을 할 경우 그는 비록 친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는 의미, 즉 정직의 의무라는 도덕법칙을 위반한 탓에 내면의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겠죠. 안 그런 사람이 많겠죠. 한편 다의 통치자의 경우 국가 이익을 명분으로 하는 그의 거짓말이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하명날 경우 사회는 혼란과 파멸에 빠지면서 오히려 전체 이익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추론해. 그 예를 더 들어줘도 돼.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같은 거. 그죠? 마의 이용자의 경우 그가 행하는 선의 거짓말은 비록 행위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지지되겠지만 행위의 법표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 만약 네트워크 이용자가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거짓을 무분별하게 퍼뜨릴 경우 이것은 기존의 선악 규칙을 위반한 것이자 허용되지 말아야 되는 거짓말을 용인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그지? 항상 양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걸 보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랬을 때 페이드인이라고 그랬지. 차근 하나를 이치에 맞게 따져보란 말이야. 자, 거짓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큰 것부터 들였단 말일 때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어 버렸죠. 아니 보니까 라는 무슨 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근데 다와 마는 해도 된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묶을까?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쓸까? 그런데 거짓말을 허용을 다와 마는 한데도 뭔가 차이가 있지. 그게 뭘까? 아까 이거 규칙 적용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 준칙이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쪽으로 또 접근해보고서
풀어봐야겠지. 그러고 나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랬을 때 그런 것까지다. 이 각각의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사회 문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떨 수가 있을까 봤더니 나를 보면은 이거 진짜 이 지도자가 구라치면은 이건 진짜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죠? 실제로 막 벌어지고 있잖아. 막 그걸 판단의 기준에 따르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들 보면은 서로 막 지도자들끼리 치고받는 거 보면 그런 거 막 나오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우리가 보잖아.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전통적인 관점, 이걸 다 깨버린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 뭐 지도자가 왜 정직해야 돼? 지도자가 얼마나 지도자의 판단 하나로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데? 우리 경험 많이 했지 않냐 이거. 대표적인 게 히틀러 뭐 이러면서 옛날에 있잖아.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잔 말이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있잖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한번 그때 상황을 봐봐. 3일 만에 서울이 뚫려버려가지고 이틀인가 만에 임금은 저기 의주로 도망가가지고 틈만 나면 저 명나라에 지금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망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지금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은 말이야 그냥 저런 개념이 없어. 그 뭐 무슨 국가 개념이고 뭐 임금에 충성하고 그러지만 그냥 군왕이 기대 꽂아서 야 여긴 내가 통치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군왕인 거야. 일본 사람이든 뭐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응? 일본의 그 배 노젓고 이러는 뭐 물건 배달하고 하는 거 다 우리나라 와서 조달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밑에 채우고 막 개념도 없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아사리판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군주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군주가 해야 될 일. 자꾸 통치 이념 지금 유교를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야. 유교도 이데올로기 거짓말에 아주 집약이지. 근데 순전히 그 현실성 없는 거 있잖아. 뭐 아까 거기서 왜 신하는 군주한테 충성을 해야 돼? 계속 그걸 인이 박히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런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막 그게 이념이야. 이데올로기. 계속 통치 이념이야.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그 거짓말, 비도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옛날에 조선시대 뭐 딴 얘기지만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군주보다 사대부의 그 사화를 겪으면서 완전히 이 입장이 바뀐 거야. 군주보다 그 살인 그 신하들의 힘이 더 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떡주무들이 가는 거야. 나중에 세도 정치까지 가지. 신하들이 군주의 반기를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써. 첫 번째는 명분이 있으면 반정을 일으켜. 우리나라에 두 번 반정이 일어났지. 인조 반정하고 중종 반정이. 광해군하고 연산군. 명분이 없을 때 독살을 해. 엄청나게 많은 독살이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네 그 살림의 어떤 그 캐치플레이즈가 두 개가 있어. 참고로 얘기하면 좀 시원하려. 딱 자기네 강령이 두 개가 있어. 강령이 물실국헌 숭용산림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전 있지. 왕비는 죽어도 자기 당에서 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사람을. 물실국헌이야. 실기하면 안 된대. 국헌을 나라의 혼인을. 물실국헌.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는 물실국헌. 숭용살림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살림 자기네들 죽어도 자기네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야.
무서운 얘기지, 그지? 무서운 얘기야. 어? 그게 조선의 역사야. 응? 그 상황에서 이런 좀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골 때리는 거야 지금. 이게 있잖아. 난 좀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북한이라는 데를 갖다가 뭐 조선하고 똑같아. 조선의 연장이야. 북한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북한은 평양과 나머지야. 옛날하고 똑같아. 조선시대에도 한성과 나머지야. 알겠어? 여기는 그냥 조공, 그냥 무지렁이들이고, 뭐, 그냥 여기는 되게 우대하고, 뭐, 똑같아. 난 너무나 놀랬어.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유지되는 건, 북한이 유지되는 거는, 그 체제가 유지되는 건 평양, 거기 무려, 거기 때문 거야. 나머지는, 뭐, 올라오든 말든, 뭐, 통일이 되고, 그, 뭐, 쌀밥 먹게 해주고, 잘 살고, 뭐, 이러면은 그냥 되는 거야. 그게 참 아이러니지, 그지? 아무튼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군주가 마키아벨리 그런 군주론 같은 것도 봐요. 군주가 거짓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도 얘기잖아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되니까. 어? 국가가 유지. 그러니까 저기 지금 북한 같은 데도 저기 저 지방 같은 데는 정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다 통제되고 웃기는 거야 그지? 아무튼 얘기가 저거죠. 이랬을 때 이 거짓말이 잘못되면 뭐냐 이거야. 엄청난 결과를 도탈에 빠뜨리는 사회를 국민을 그거를 읽어내야 돼. 이 라의 문제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마도 보면은 말이야, 이거 거짓말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보호를 명목으로다가 거짓말을 자기한테 불린 한 걸 다 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얘기를 뭐야. 그 숭악한 놈들이 자기 거 다 디지털 장례사 이런 거 고용해가지고, 의뢰해가지고 다 뺀다 그랬잖아, 그죠? 어? 세탁한다 그랬잖아. 이랬을 때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큰 거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는 만약 그런 것들을 지금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 발전을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뭘 얘기하려고 그래 선생님 지금 이런 거 할 때 그냥 뭐 도식적으로 막 그냥 막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찬찬히 들여다보란 말이야. 찬찬히 연세대 문제는 고려대 문제는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뭔가가 그 미셀러니한 것들이 있어. 거기서 생각을 쭉 다 좀 연장을 해보고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보여. 아까 처음에 보면 다 막 황당하지. 거짓말 뭐 거기다가 막 소크라테스 대화 편이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갖고 막 긍정 부정 막 이런 생각부터 먼저 앞세우지 말래니까. 응? 이런 생각. 그러면 막 그게 도식이라 그래. 그러면 그 생각에서 딴 생각에 사고의 확산을 사고가 열어지는 걸 다 방해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지식의 양면성이야. 지식의 그 스키마에. 응?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되면 좋은 글이 안 나와. 좋은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거짓말해야 돼. 라 확실한 거. 그리고선 라를 가지고 그냥 들여다보면 라를 다와 예를 들면 다와 말을 가지고 보면 뭐 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라가 딱 확실하게 들여다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하나 나왔어. 그런데 얘가 지금 다와 마가 같은 문제에서 또 얘기가 된단 말이야. 허용. 근데 얘도 찬찬.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또 치겠지, 이제? 그냥. 근데 허용을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되지?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생각을 막 해야겠지? 도덕판데. 그러면 또 보여. 그러고 나서 또 비교거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쭉 보면은, 다와 말을, 분명히 얘가 그럼, 얘를 봤을 때, 이거 사회적인 파급력, 이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게임이 안 되네. 이렇게 보면 나를 들으면 확연하네. 이건 얘는 개인 차원에서, 얘는 국가 차원에서, 얘는 사회 차원에서, 뭐 사회나 국가나 한복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렇게
크게 벌어지겠지. 그죠? 그런 것들도 비교가 조심스럽게 또 될 수도 있겠지. 그죠?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절대 이런 거는 도식화해서 지금 보지 말란 말이야. 좁은 시각에서 보게 돼. 좁은 시각에서.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할 얘기는. 스스로 자꾸 시각을 좁히면 안 되지. 그죠? 가뜩이나 그 제한된 데서 막 뽑아내야 되는데. 응? 자꾸 시각을 좁힌단 말이야. 그게 문제인 거라. 그치? 넓게 봐야 돼. 넓게. 응?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다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뒷받침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보는 거라. 알겠지요? 어? 알겠지? 그냥 닥치고 쓰고 그러지 말고 내가 시험 보면 얘기했잖아. 적어도 주어진 시간의 50%는 생각하는데 읽고 생각하면서 좀 그런데 보내라 해서 그냥 막 닥치고 쓰고 있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 천재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 그 이건 천재를 보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만큼 숙고하고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때 선생님도 말이야. 그 기억이 나.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딱 보면 옛날에 처음에 2011년이야. 나 잊어먹지도 않아. 우리 딸아이 고3 때. 본의 아니게 딸을 가르치게 돼가지고 그때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문제 얼마나 어려웠어. 어? 지금하고 상상이 안 돼. 엄청나요. 그거 들여다보는데 처음에 숨이 콱 막히는 거야. 어? 도대체 이게 뭐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야 이게 가자. 그때 내가 선생님이 한 건 뭐냐면은 절대로 대학에서 주는 답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봐서 오로지 지문만 꺼내놓고 계속 읽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야. 이치에 맞게. 그리고 모든 지문을 내가 요약을 해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 그러고서 이치를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즘은 뭐 거의 뭐 그런 뻔한 것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보니까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지문을 냈고 뭐를 묻고자 하는 건지가 보이더라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을 쓰는 건 지금 두 가지를 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닥치고 여러 막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내가 수능 국어 공부하는 애들 보고 그냥 막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문제만 풀어. 한 문제대로 제대로 하고 다시 써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자기가 쓴 거 어떤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기를 해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쓴 거를 대학의 제시 답안 선생님이 쓴 거 이런 걸 보고 거꾸로 지문까지 찾아가서 이런 지문에서 힌트를 얻었구나. 이런 지문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나하고는 차이가 나는 이걸 못 봤네. 이 지문에서 내가 생각을 연장해서 이렇게 갔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란 말이야. 적어도 연필, 빨간 볼펜, 형광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보란 말이야. 나랑 예를 들어 파란 형광은 나랑 일치됐던 거. 빨강은 나랑 내가 뭐 놓쳤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보란 말이야. 이렇게 분석을 해보란 말이야. 두 번째는 내가 아까 그걸 다시 쓸 때 그냥 또 뜬금없게 새로 쓰지 말고 그러면 자꾸 선생님 글이랑 이런 것들이 잔상이 있어 또 거기 따라간다고. 그게 스스로 자기 신이 쓴 거에서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뼈대만 살려서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다가 다시 리빌딩을 하란 말이야. 그게 중요해. 리빌드업을 하란 말이야. 그게 효과적인 거야. 그냥 또 다시 쓰면 또 100개 쓰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100개 쓰더라도 작곡에 맞게 써야 되잖아. 그게 비효율적인 거야. 그런 게. 예를 들면은 응? 그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치를 따져보란 말이야. 사람이 낸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출제자가 왜 이런 지문을 냈고 또 왜 이럴까 그런 걸 천천히 따져보란 말이야. 다짜고짜 보지 말고. 선생님 어떤 비유를 들었어? 민둥사 저기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산에 가더라도 천천히 보면은 짐승이 밟고 간 자국 나보다 먼저 나랑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이 또 밟은 자국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짐승이 무슨 뭐
어디 불구덩이 떨어지는 이상한 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천천히 보면 보여. 글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막 덥석 그냥 읽지도 않고. 제일 안타까운 게 항상 얘기잖아. 나는 딱 보면 뭘 보냐면은 그래서의 진정성이라는 게 난 딴 거로 정의는 안 돼. 글을 그만큼 치열하게 이렇게 받냐 안 받냐는 거야. 글을 딱 보면은 답안 쓴 거 보면은 대충 읽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보여. 아까 1번 문제에서 선생님 거기 보면은 그 대학 총장에서 물러났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선생님 굉장히 그걸 예의주시한 거야. 결국은 스스로한테도 손해 아니냐.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막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 판단에서는 일단 칸트주의든 결과주의든 무슨 상관이야. 옳음과 좋음의 관계야. 옳음과 좋음의 관계. 옳은 게 좋으면은 옳은 게 이퀄 좋다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겠지. 그죠? 문제는 옳음과 좋음이 비대칭을 이룰 때가 이제 문제인 거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문제란 말이야. 그죠? 반드시 옳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잖아. 나한테 좋은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거 갖고서는 어떻게 관점에서 보느냐 이제 이런 그런 걸 천천히 이치를 따져보면은 그러고 쓴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자체가. 응?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어눌하게 써도 그게 드러나면은 그 애가 높은 평가를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근데 아까 봤듯이 글 표현량만 놓고 보면은 잘 썼잖아. 아까 그 뭐 여러 사람이 애들이 합격자 모아놔서. 그런데 나는 그 절대 좋은 평가를 못 줘요. 그거. 지가 아예 설정을 해놓고 써버렸잖아. 그지? 공익이 사익이 우선한다고. 근거가 어딨냐고. 그 근거가. 이러면 몰라.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옳음과 좋음의 관계로다가 치환해서 아니면 서로 맞닥뜨려서 쓰면은 그건 또 다른 영역이겠지. 판단의 근거가. 그지?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글이라는 게. 알겠죠?